네, 안녕하세요. 류홍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릴게요. 포스터에 피닉스 5월 원래 발표 포스터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의 제목은 지대의 통합이론이 가능한가? 농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공통분모와 차이라고 제목을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사정이 있는데요. 썼어요. 뭐 잘 안 되지만 꾸역꾸역 썼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통합도 안 되고 통합할 필요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과 자연계는 논문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하지. 근데 별로 뭐 생산적이지 않더라고요. 왜 기존의 죄송합니다. 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개괄되어 있는 하나의 통합이론 같은 것이 수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시작된 작업이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걸 싹 지워내고 오늘 아침에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을 급하게 썼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아주 짧게 냈던 지금 텔레그램에다가 두 개의 글을 올렸어요. 이전에 지대 관련하는 것. 하나는 주택지대, 또 하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주택지대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한국의 소농이죠. 한국의 소농들이 이제 소작을 붙일 때 그 소작료에 대해서 어떤 시대, 속성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썼던 것인데요. 둘 다 이제 지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발표할 때도 코멘트를 보면 지대 관련을 할 때 보면은 이 지대편, 이 지대 관련되어 있는 표현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게 독점인데 독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들 말이 달라요. 서로 다 말이 달라. 내가 말하는 독점이랑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면서 말하는 독점이 달라.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거죠. 공회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정리해내는 것도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성은 첫 번째 토지 소유로서의 독점,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의 독점적 도시지대,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내려가면은 골드체를 안 했나요? 여기군요. 한국 농지의 독점지대인데 이 독점지대에다가 이 작은 따옴표를 한 이유는 이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예, 검토를 했는데 이 개념은 틀렸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처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독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대편에서 보면은 많이 쓰이고 또 실제로는 이거는 지대 독점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토지의 배타적 점유 또는 소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쭉 읽을게요. 토지 독점은 토지 소유의 다른 표현, 실제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처럼 지대편 제목은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이죠. 그리고 이 전환이 바로 전환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토지 소유 그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구의 일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것. 이게 그것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초과 이윤으로 하여금 지대로 전환되도록 강제하는 법적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토지를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난 여기서 지대를 얻을래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신성인 거죠. 자, 그러면 토지 독점은 지대량을 결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대 결정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는 철저한 수용자죠. 실제로 지대가 결정되는 것에는 다 토지 소유와는 무관한 여타의 토지 생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상황이나 사회적 노동의 발달 정도, 그 사회의 분업 정도 이런 것들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러나 양은 결정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주어진 그 양을 지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독점 때문에. 자, 그래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양가적인 거죠. 실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립되기 위해서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토지를 수탈해서 그것이 이제 별개의 배타적 소유권으로서의 토지 소유를 역사적으로 성립된 것이 자본 그 자체의 운동의 전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지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 이야기되는 건 아시는 바처럼 자본론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차진농을 얘기하는 거죠. 차진농은 농업 자본가이고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서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밀경작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뭐 여담이지만 왜 농업 노동을 왜 농업지대를 초가이윤의 지대로의 전환의 대표적 경우로 예를 들었느냐에 대한 마르크스의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 줄 있어요, 한 줄. 어차피 광업이든 광업지대든 농업지대든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업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렇게 쭉 전개되는 개념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충분히 통용된다. 그래서 농업지대를 본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바처럼 그 뭐 우리 중농아파트 시작해가지고 아담 스미스, 리카도까지 이 농지의 생산성 부분을 해명하고 또 그것을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이윤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기존의 학설사적인 역사들이 있죠. 그 역사들을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이 농업지대를 지대론의 지대론을 설명하기 위한 그 영역으로 선정한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차액지대부터 얘기하고 있죠. 차액지대는 아시는 바처럼 개별 생산 가격하고 시장 가격, 혹은 뭐 시장 가격의 중심점인 시장 가치 사이에 발생하는 이제 초과이윤, 그게 이제 이대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최열등지가 아니면 무조건 차액지대를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최열등지 빼고 나머지 모든 농지들이 차액지대를 갖기 위해선 최열등지에서의 개별적 생산 가격이 꼭 시장 가치, 평균적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제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폭넓게 만약에 그 생산 가격론으로 확장을 하면 여기에 좀 이렇게 좀 반대. 왜 최열등지에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낮은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제기될 수는 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차익지대, 농업지대에서는 차익지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간단히 쓴 것처럼 그 마지기의 단위가 지역별로 달라요. 산간지역, 강원도 같은 데는 뭐 300평. 그런데 저기 삼남지방은 150평, 경기는 200평 이런 식으로 소출이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차액지대의 형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겠네요. 그 농업 영역에서는 마지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그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벌써 말한 것처럼 토지소유 그 자체는 지대를 못 만들죠. 그래서 뭐 차액지대의 경우에는 지대로 가져간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최열등지, 즉 차액지대가 0인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는 공짜로 빌려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절대지대라는 개념을 막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지대를 언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절대지대 막 있는 거 아닙니다. 막 있는 거 아니고 실제로는 그 농업 생산성, 정확히 얘기하면 유기적 구성이죠. 농업 영역 유기적 구성이
여타 영역대 유기적 구성보다 낮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농산물의 가치죠. 농산물의 가치는 개별 생산 가격보다 훨씬 초과한다. 그래서 생산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러니까 최열등지의 생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것의 개별적 가치보다는 낮은 그 어디쯤에 절대지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이거 별로 안 돼. 얼마 안 될 거야. 왜냐? 뭐 빵원보다는 뭐 1원이라도 벌면은 빌려주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절대지대의 물리적 한계가 경제학적 한계죠. 경제 한계. 즉, 그 최열등지의 농산물의 가치액과 그것의 생산 가격, 그 중간, 그 안에서 견뎌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생산 가격에 더 가까울 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서 볼 건데요. 이 절대지대 이야기는 뒤에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 또는 토지 독점은 한편으로는 비옥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인을 지대로 전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지대만큼 지대량 전체를 인상시킨다가 이 토지 소유 그 자체로부터 밝힐 수 있는 차익지대와 절대지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은 이제 주택의 독점적 도시지대인데요. 많이 인용했습니다. 많이 인용한 이유는 막스가 일관되게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주택에는 4개죠. 5개까지 됐군요. 뒤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충돌하는 서술들을 좀 넣었어요. 보면 건축지대 얘기하고 있는데요. 건축지대에서 지금 여기 줄 쳐져 있는 것처럼 포도재배지,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지대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차익지대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건축지도 차익지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지대의 특징을 위치가 차익지대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로 든 게 포도재배지, 대도시의 건축지 이렇게 있고 3번에 가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독점 가격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뜯어보면 지금 이 짧은 문구, 이 인용된 짧은 문단 안에도 막 충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차익지대 이게 뭡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여기 인용문 보이죠? 인용문 가운데 보면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밭은 독점 가격을 낳는다. 이게 어떤 경우냐? 바로 그 지대가 토지 그의 독립적인 독점 가격으로도 생기는 것이죠. 이 경우입니다. 독점 가격이 생겨서 그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인용문은 차익지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위에서도 지대가 있는 곳에서 어디에 차익지대에 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제 독점 가격에 의한 독점 지대의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차익지대인 것처럼 얘기하고 일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실제로 건축지지대, 대상은 이제 주택지대니까요. 건축지지대, 사실 포도재배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 막스의 언급을 좀 흔드는 거죠. 이거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고 좀 의심하면서 봐야 한다라는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포도재배지가 상충되는 표현을 막스가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우리의 목적인 주택지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 위치가 건축지대에 대해서 차액지대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한 것. 또 하나는 위에서 얘기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 건축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독점 가격이 지배를 줍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지대에 의한 독점 가격이냐?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아마도 이것은 가옥 혹은 건축물이 독점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독점 시대가 발생한다라는 맥락과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1, 2, 3번이 있는데 1, 2, 3번 안에서도 좀 상충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다 섞어 있어요. 물론 막스가 이거를 완전히 맞췄다면 이렇게까지 뒤섞여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엥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엥겔스는 도리어 상충되는 게 있으면 일부러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말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상충되는 걸 그대로 놓자라는 게 엥겔스의 편집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여기서도 지켜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주택지대가 그러면 절대지대냐 아니면 사역지대냐. 그래서 저는 절대지대를 고른 겁니다. 절대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독점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독점지대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의 독점지대와 절대지대의 발생으로 인한 가격 인상 그리고 그 가격만큼의 독점 가격이라는 이 두 개의 독점 가격이 지대편에서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거예요. 절대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추가 부분 전체와 동등하든 그 일과 동등하든 농산물의 가격은 항상 독점가격으로 판매할 거다. 그 말은 사회가 절대지대가 토지 소유로 인해 강제로 부과되는 만큼 농산물의 가격은 그만큼 독점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썼습니다. 뭐냐면 막스가 절대지대 양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히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용문 D와 같이 생산 가격을 넘는 가치의 추가분이 실현되거나 이건 이제 막스가 염두에 뒀던 것이죠. 그러나 가치보다는 적고 가치량보다 적고 또 추가되기를 생산물의 가치를 넘는 추가적인 독점 가격을 전제한다. 그래서 마치 절대지대가 특정한 시장 상황 하에서는 개별 생산물의 가치까지 넘는 독점 가격을 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까지 들리는 거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절대지대의 양을 제한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약간의 좀 우물쭈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대지대가 어느 정도 농업 잉여 가치의 일부인가는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막스도 제가 이건 쭉 읽으면서 인데 일반적으로는 농업 생산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절대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그 가치를 넘는 그런 초과적인 독점 가격을 시장에 강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와 개별적인 경우 혹은 이게 어떤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특수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라면 그런 특수한 조건, 특수한 상황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막스가 세 가지를 나누는 거죠. 차액지대, 절대지대, 그리고 독점 가격에 의한 독점지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그리고 이 뭡니까 독점 가격에 의한 지대
그 이외의 지대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독점지대인 거죠. 그래서 이 독점 가격은 상품의 생산 가격이나 가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매자 욕망과 지불 능력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건 시장 가격 현실적 운동, 즉 경쟁에 해당된다. 경쟁 이론에 해당된다. 우리 아는 바처럼 경쟁 이론은 그 6플랜 중에서 저기 아래에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 추상 수준으로 치면은 저기 밑바닥에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에 아주 가까운 아주 구체적인 이른바 추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짓수로는 차익지대, 절대지대, 독점지대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로 이 세 번째 독점지대는 차익지대, 절대지대하고는 완전 급이 다른 추상 수준에 있는 것이죠. 이름만 똑같이 지대라고 해서 같이 카테고리 같은 범주 안에 넣어가지고 뭘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뭘 예컨대 이런 것이죠. ABC 그러니까 지대량이 100인데 100 중에 10은 절대지대, 30은 뭐 차익지대, 나머지 60은 독점지대, 이런 식으로 대충 얼레벌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제 통합 이론이라는 게 사실 무시한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예, 뭐 기회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아파트 이거 하면서 아파트의 지대는 독점지대인 것 같아. 건축지대의 건축지, 그러니까 막 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언급만을 보면. 하나는 차익지대, 또 하나는 독점지대. 저는 독점지대 선택했습니다. 독점지대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아파트 혹은 한국의 주택가격의 형성을 볼 때 그 위치를 기준으로 차익지대라고 언급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에서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특정 위치에 있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냐, 아니면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생산 가격, 비용 가격이죠. 비용 가격이 줄어드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반대로 그럼 우리가 차익지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최열등지 개별적 생산 가격이 지배적 시장 가격이 돼야 하는데 그런 가격이 존재하냐?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익지대로 주택지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독점지대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익지대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막스를 전거로 저를 이제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 반대에 대해서는 이제 막스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리고 권위를 이용하는 반대자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저 또한 막스의 권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권위를 이용하기 위한 설명력, 그 문구가 아니라 그 문구를 현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납득할 만한 것이냐라는 게 이제 서로 논할 바이겠죠. 막스가 해서 맞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한쪽만 뽑았어요. 한쪽 뽑아서 그 건축지대를 독점 가격에 의한 독점지대로 봤습니다. 위치는 대체 불가능한, 주택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즉 사용가치의 성격, 위치는 사용가치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가치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숲세권과 역세권의 레미안 24평. 누구도 역세권하고 숲세권하고 같다고 얘기하지 않죠. 설령 24평이 같은 가격에 팔린다 하더라도 그 사용가치, 각각의 사용가치, 역세권과 숲세권을 선택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양자는 대체 호환 불가능, 교차 불가능,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는 그 생산물의 사용가치와 관련되어 있고 그 사용가치의
그 독특함이 그 상품의 독점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혹은 뭐 주택 구매자죠. 주택 구매자로 하여금 독점 가격, 즉 자신의 지불 용의액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뻔하지 않습니까? 레미안 24평 서울이든 어디든 서울을 머릿속에 그리고 썼는데요. 서울에서 레미안 24평 살 수 있는 사람은 뻔하죠.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지불 용액이라는 것이 도리어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사용 가치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독점 가격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 이런 곳으로부터 레미안 24평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불 용액은 도리어 다른 영역 뭡니까 예컨대 부의 분배 혹은 뭐 임금 이런 등등의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즉 수입의 분배에 의해서 지불 용액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측면에서 봐야지 이 무슨 역세권이냐 수세권이냐 이게 뭐 비슷비슷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반론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골랐다라는 거고요. 차익지대로 골라서 전개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 실제로 차익지대 2, 막스도 차익지대 2 형태를 얘기하면서 자본 투하량이 늘면 늘수록 지대량도 늘어난다. 라는 즉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심지어 토지의 개량까지 돼. 그래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차익지대적 성격으로 뭔가 층수가 올라가는 10층짜리보다 20층짜리의 지대 총액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그런 유사함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이건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한국 농지의 독점지대인데요. 지난번에 토지 투기 때문에 빈농이 더 가난해진다. 여기서 빈농은 소작농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건 좀 읽어볼게요. 그때 피닉스를 발표할 때 아주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자본론 지대편 다시 쓴다고.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런 이제 강한 비판은 온당해요. 왜냐하면 이 독점지대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 온전한 독점지대죠. 온전한 독점지대는 아까쯤에 얘기한 경쟁 영역에서 이야기할 법한 독점 가격, 그리고 그 독점 가격에 의해서 발생한 지대가 독점지대로 현상하는 것이죠. 그 고유한, 막스가 자본론 지대편에서 했던 그 고유한 의미에서의 독점지대란 이 한국의 농지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온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농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수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농지 투기, 또 하나는 한국 농업의 소규모성, 소농성이죠. 그래서 앞에 것은 절대지대의 성격이 강화되고 뒤에 것, 소농성, 소규모화는 독점지대의 성격이 강화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거는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즉 절대지대의 성격이라는 거죠. 농지 투기가 일반화되고 지주가 이거 딱히 뭐 이거 땅을 굴려가지고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되팔아가지고 자본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죄송합니다. 지대료의 최저 한도는 아마도 이자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농지 투기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농지가 다 비싸요.
이건 이전 그래서 썼던 것이지만 너무 비싸요. 한 평에 저기 떨어져 있는데도 한 평에 10만 원이란 말이죠. 한 평에 10만 원 가지고 농사 져 가지고는 정말 이자도 못 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 이자 토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뭐 어떠하든 간에 이자량 자체가 너무 높아요. 토출에 비하면. 그래서 농지 투기는 하나는 그 기준점이 이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농지 가격의 일반적 상승에 따라서 그 이자량 자체가 높아지고 농민에게는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한테는 별거 아닌 금액이지만 그 소장농한테는 가랭이 찢어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에 접근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마치 막스가 자본론에서 농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절대지대와 아주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 농지 투기와 그에 따른 농지 가격의 인상, 그 농지는 항상 그 이자를 수반하기 때문이죠. 농지 구매는 이자를 수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저간의 사정들이 보편화되었을 때, 한국에서 실제로 보편화되어 있죠. 보편화된 상황에서 농지 가격, 농지 지대는 상승할 것이다.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에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야. 막스가 얘기한 거는 그냥 추상적인 상황인 거고, 한국처럼 이렇게 농지 투기가 만연화되어 있고 바보가 아닌 한 누구나 다 하는 상황이면 막스가 얘기한 일반 상황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었던 거고요. 그럼 얼마나? 끝간데 없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막 할 수 있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막스가 절대지대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그 자본 간 이동이 있는 거죠. 차진홍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지대, 그러니까 막스의 절대지대가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사회에 압박을 가하고 그 독점 가격만큼 사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 막스의 자본론에서는 농업자본이죠. 농업자본이 이제 산업자본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상업자본으로 가든 은행 자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스의 밀농사의 밀 가격이 비상하리만큼 올라가고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밀농업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바처럼 한국은 뭐 죽기 일보 직전이죠. 60대가 청년회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풍작도 불행이 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스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소규모 경영이 임차제 행해지는 경우에도 차지료는 이윤의 일부, 심하게는 임금의 일부를 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차지료는 명목상으로만 지대고 실제로는 임금과 이윤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로서의 지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그 차익지대, 절대지대 이런 의미의 지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독점 가격의 형성, 포도주를 위한 포도재배지에서 나오는 독점 가격에 기반한 독점 지대는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농적 규모, 소규모의 영농으로 재생산을 유지하는 농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차지가 발생했을 때 그 차지는 대단히 가혹한 것. 그리고 막스가 상정했던 어떤 우리 차지농들이
부문 간 자본을 이동하고 이런 거 상정한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동 못합니다. 이동을 못하고 다 두드려 맞는 거죠. 지대를 올리면 그걸 사회로 전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져가야 할 일부를 지대로 탈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건 한국의 농업농지의 형태가 충분히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발전이 항상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막스의 그것에 상정해서 얘기하자면 지금의 한국의 소농 중심,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송합니다. 소작농이죠. 소작농이 전체 농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기형적인 형태 하에서는 막스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그 추상적인 차진농, 자유로운 차진농을 상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무슨 독점지대적 성격이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거 독점지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생짜로 전 자본주의 형태 혹은 굳이 전 자본주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크나큰 열쇠 안에 놓여 있는 소농적 규모의 농민들이 그 지주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거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야 할 만큼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지주에게 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윤균등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본운동 일반 또 그걸 지렛대로 해서 사회를 전가하는 절대지대와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한국의 농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의 농업소득을 100으로 얘기하면 26%가 농민소득입니다. 농민소득 100을 얘기하면 26%가 농업소득, 36%가 농업 외소득, 남의 일 해주는 거죠. 남의 일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농장, 그러니까 공장 다니거나 받는 거. 나머지 36%가 국가보조금.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26만 원이 농업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도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